지금부터는 입사 지원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지원서는 크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력서에서는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을 파악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조직 적합성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조직을 이해하고 있고 조직에 들어왔을 때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인성을 파악하는 게 바로 어, 자기소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직무적 합성을 파악하는 이력서, 조직적 합성을 파악하는 자기소개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크게 평가 지표는 입사 지원서의 평가 지표는 직무적 합성 그리고 조직적 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사전 준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얼마만큼 그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그런 이해도를 얻기 위해서 앞서서 어떠한 것들을 제가 이제 사전에 그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그 회사와 산업과 직무에 대한 사전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인지, 그 기업에 맞는 사람인지, 그 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사실 특히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항목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항목에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또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자사 양식으로 해서 질문으로 그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첫 그 인트로 두세 줄만 읽어봐도 그 자소서 항목에 잘 대답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소서 항목은 바로 질문에 답을 하는 증문, 즉답, 즉 두 가지 기법, 두 가지 구조로 작성을 하는 게 좋은 자소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이 평가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직무 적합성은 이제 결국은 그 이력서를 통해서 어떠한 그 기본 지식과 그리고 기술 또는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인성을 통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역량을 이루고 있는 기본 카테고리들입니다. 자, 먼저 이력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런 취업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설문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취업포털에서는 취업 준비생들을 대신을 해서 거기에 직원분들이 이제 다수의 기업에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류 전형에서 가장 치명적인 서류 전형의 실수에 대한 그 설문을 한그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위가 공고에 제시된 자격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 공고 반드시 정확하게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 필수 요건과 우대 조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이력서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도 채용 공고를 화면에 띄우고 또는 프린트해서 보셔야 되고요. 또 다 작성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검열을 하실 때에도 그 자기 검열을 하실 때에도 이력서에 자기 요건이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그 인사 담당자들, 평가자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명을 잘못 오류 기재한 건데 그 이유가 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작성했던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죠. 그래서 적어도 회사명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급하게 지원을 하시다 보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회사명을 잘 바꾸지 않고 그거를 다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하는 묻지마 지원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때에는 적어도 회사명을 내가 잘 바꿨는지 이 정도는 꼭 한번 체크를 하고 지원을 하셔야겠죠.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원 분야 잘못 기재. 왜냐하면 회사마다 지원 직무명이나 부서명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도 같은 직무를 지원하더라도 회사에 따라서 업무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를 상반기에 지원하고 하반기에 지원했더라도 업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채용을 할 때는 같은 부서에서 요런 직무에 좀 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한다 했을 때 업무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서 채용 공고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반기 지원했던 거 하반기 그대로 지원한다?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채용 공고 변화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같은 회사이더라도 예,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감 기한이 지나고 제출하는 거. 이거는 그냥 불합격입니다. 근데 마감 기한의 기준이 뭐냐면 채용 공고에 언제까지 서류 제출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회사마다 근무 시간이 조금씩 요새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근무, 워킹 타임, 오피스 타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미제출. 물론 이제 블라인드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진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특히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그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꼭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파일 크기를 잘못하셔가지고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분명히 나는 사진을 삽입을 해서. 근데 그 사진이 파일이 넘어오는 상황에서 그 그림 파일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특히 이제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파일 첨부하신 다음에 받아보기를 중간에 수신자를 본인으로 다시, 뭐, 보낸 파일에 본인으로 되어 있기도 하겠죠. 보낸 파일로 하지만 그 수신 참조에 본인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수문 참조로 넣으셔가지고 받아봤을 때 그 파일에 사진이 잘 보이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할 사항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앞서서 제가 서류 양식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 양식 보통 온라인으로 직접 온라인 페이지로 들어가서 자사 양식이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자유 양식 또는 취업 포탈 양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사 양식인데 블라인드 채용 양식으로 보통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종류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이력서에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고에 있는 내용들을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근 사진으로 특히 이제 너무 오래된 사진보다는 최근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이제 예전 사진보다는 그리고 포토샵이 과한 것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인적사항에서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표 주소, 그다음 이메일 주소, 그다음 연락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없는 연락처라든가 아니면 뭐 이메일이 수신이 안 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우편물이 뭐 반송되어서 온다든가 라든가 그래서 인적 사항에서는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연락처 그다음에 그 우편번호 포함한 주소가 반드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주소가 정확히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모든 항목은 최근 순서, 연대 기순이 아니라 역순으로 해서 최근 것으로 쓴다는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채용 공고사에 나와 있는 우대 조건을 내가 포함하고 있는지 잘 기재했는지 있는데도 기재가 안 됐으면 너무나 억울한 거고요.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기재를 하는 거가 그래도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블라인드 양식을 쓰는데요. 사진도 적지 않고 그리고 뭐 학력이라든가 이름, 그다음에 뭐 남녀 구분도 없고 그다음에 생년월일도 안 쓰죠. 그래서 오히려 블라인드 채용 양식은 정확하게 작성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 요령을 잘 숙지하신 다음에 그 작성 요령에 맞춰서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예.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인 경우에는 블라인드에 유배되는 것들을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학교명, 나이, 성별,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것들 거기에 작성 요령에서 유배되지 않는 것들만 체크를 다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죠. 거기 작성 요령에서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언급하지 않도록 유배되어 있는 사항들이 언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여러분들 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육상, 자격상, 경력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재하는 요령을 잘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정확하게 기재 요령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약에 거기서 요구하는 그런 작성 그 채용 공고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내가 정확하게 그 교육사항이나 자격사항이나 경험사항이 없더라도 유사한 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것들을 좀 찾아서 기재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최대한 끌어서 작성하시려고 하시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걸로, 일반적인 이력서 양식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거는 꼭 사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진의 크기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의 크기가 거기서 이제 그 이미지 그 양식도 사진의 그 저장 그 파일 양식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고요. 다만 사진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여권용 사진은 얼큰이라고 해서 얼굴 위주로 사진이지만 이력서용 사진은 흉상이라고 해서 상반신까지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력서용 사진으로 기재를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 저장 파일 그 파일 크기, 그리고 파일 그 양식, 그 파일명, 확장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서 삽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성명이나 한글, 그다음 영문, 이름 같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영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영문 표기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권상의 영문 표기를 기재하시는 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면 회사에 들어가시면 왜 영문을 표기를 하냐? 회사를 들어가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 출장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그 인사팀에서 여러분들이 그 티켓팅을 해주죠. 그러면은 여행사에서 티켓팅을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여권상의 영문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문 표기는 여권상의 영문 표기를 기준으로 보통은 이제 대문자 그리고 이제 많이 지금은 시대가 많이 흘러서 옛날하고 달리 한국 사람들의 영문 표기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라스트 네임, 패밀리 네임이 앞에 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여권상 영문 표기 보시면 아마 이름이 네,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패밀리 네임이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권상 영문 표기를 그대로 갖다가 대문자로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년월일은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또 이제 이 생년월일은 우리나라에서 그 날짜를 표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연, 월, 일로 해서 한글 표기로 하는 경우에는 띄어쓰기 하시고 그 다음에 월이나 일이 0이 들어갈 때에는 0을 제외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년월일을 한글이 아닌 점으로 해서 네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연월 표시를 할 때 점을 쓴다고 하실 때는 연월 대신에 점을 쓸 때는 반드시 월과 일에 0을 표시를 해주신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우편번호 5자리로 바뀌었죠. 5자리 우편번호 가로 열고 5자리 가로 닫고 한 칸 띄우고 도로명. 그런데 도로명을 쓰실 때 반드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를 해서 우편물 실제 택배를 우편물을 받아보는 주소를 쓰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도로명에서 끝나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플레임 주소를 쓴다는 거,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한 일반 전화번호인데, 보통 이제 요새는 집 전화번호, 일반 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해당 없음 또는 가운데 이음선을 넣어서 되도록이면 빈칸을 많이 남기지 않는다. 빈칸을 남기지 않는다. 특히 AI가 자소서 그거를 할 때에는 평가를 할 때는 빈칸이 많으면 이게 이 사람이 없어서 기재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그러니까 실수로 그냥 빈칸을 남겼다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자사 양식 온라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반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메일로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빈칸을 많이 넣지 않고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 없으면 없다라고 체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그 전화번호나 또는 우편번호나 이메일이 없는 걸로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래서 꼭 다시 한번 그 연락처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일반 전화가 아니라 모바일 휴대폰을 쓸 때는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숫자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통신사 그다음에 가운데 음성 그다음 국번호 그다음에 가운데 음성 네 자리 그래서 세 자리 가운데 하이픈 그다음 네 자리 가운데 하이픈 네 자리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이픈을 넣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아니고 앞서서는 휴대폰이라고 써 있으면 내 전화번호 그다음 긴급 연락처는 뭐 부모님 중에 뭐 부나 모 해서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두 개를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전화번호인지 휴대폰인지 긴급 연락처인지 지시어에 따라서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지시어를 읽지 않고 전화번호 일반 전화번호를 적는 데다가 그냥 떡하니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휴대폰 번호를 두 개를 적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시어를 무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전화번호인지 휴대폰인지 긴급 연락처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시어대로만 쓰시면 됩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 플러스 이메일을 적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이트도 있고, 한도 있고, 핫도 있고, 뭐, 지메일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단은 국내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평가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 외국 거보다는 국내 거를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국내 것 중에서 현재 좀 많이 쓰는 거를 대중화되어 있는 걸 쓰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 같고요. 이메일 아이디는 보통은 생일 플러스, 이니셜 플러스 생일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상에 또 다른 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메일 아이디가 가끔 가다가 눈에 띄는 것도 있어요. 너무 이제 좀, 재미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너무 생각 없이 적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격식을 갖춘, 그래서 이니셜 플러스 생일 조합으로 새로 뭐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메일 아이디가 좀 이상하지만 않으면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메일 아이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새로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번호를 적는 거를 좀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보통은 지역번호 포함한 일반 전화를 쓰는 거고, 모바일 또는 휴대폰은 본이 일반적인 전화번호인데, 하이픈을 꼭 사용해서, 작성을 하셔라. 어떤 사람들 그냥 번호만 쭉 써는 경우도 있고, 그냥 번호에 점을 찍는, 근데 휴대전화 같은 경우 가운데 이 하이픈을 적어서 저희가 보통 표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력사항이 나오는데 학력사항은 최근 순서이니까 최종 학력부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 쓰시고 그 다음에 최종 학력의 그 이전 학력. 그래서 이제 그 뭐 대학교면 대학교 그다음에 이전에 고등학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만 쓰시면 되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안 쓰십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 이전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대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학교명은 풀네임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는 다 풀네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충북대학교, 뭐 서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풀네임 쓰시고 학과명도 정확하게 고유명사니까 풀네임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학연도, 입학연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기간 표시를 잘 못하시는데 기간이라고 써 있으면 러프하게 쓰시는 건데 기간은요. 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시작 연도에서 끝나는 연도를 쓰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끝나는 연도만, 시작 연도만 시작 연도에서 끝나는 연도인데 시작 연도에서 끝나는 연도, 아니 시작 연월에서 끝나는 연월. 적어도 모든 기간은 연월까지는 쓰시는데 시작 연월에서 끝나는 연월을 쓰신다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여부는 졸업 예정
그러니까 뭐 재학보단 졸업 예정이 좋겠죠. 그리고 졸업은 졸업. 예, 그리고 경력사항은 이제 최근 순서로 쓰시는데 직무와 유관한 거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르바이트 경험도 특히 서비스 직군 아르바이트 경험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특히 조직에 필요한 조직적 합성, 즉, 그 직업 기초 능력을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조직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작성 요령 지시어에서 직무와 유관한 것만 쓰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경험, 뭐 인턴 경험, 직무와 무관한 경험이어도 다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순서로 쓰시되 근무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근무했던 곳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 그 뭐 명칭을 그대로 쓰시고요. 그다음에 직위 같은 경우는 뭐 실습생, 아르바이트생, 뭐 그다음에 인턴, 네, 뭐 직장 체험, 뭐 아니면 현장 실습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쓰시면 되고요. 담당 업무도 어, 메인, 그러니까 대표적인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업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기재가 되었듯이 만약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뭐 고객 응대, 캐셔, 고객 응대 및 뭐 물건 정리, 예, 뭐 물품 정리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땡땡땡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다. 그것도 뭐 고객 응대, 홀서비, 그다음에 뭐그 물건 정리, 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근로장학생, 학교에서 뭐 어떤 부서에서 근로장학생을 했다. 그럼 뭐 부서명, 충남대학교 부서명, 예, 뭐 충북대학교 부서명 그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주기는 근로장학생, 담당 업무는 뭐 전화 업무, 전화 응대, 뭐 문서 수발, 그다음에 뭐 또 문서 작성, 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두세 개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은 시작 연월에서 끝나는 연월, 그리고 퇴직사유는 대부분 학생 때 했던 것들은 학업이죠. 그래서 뭐 개인사유 또는 학업 너무 자세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만둘 때는 보통 개인사유, 근데 학생일 때는 학업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디 다쳐서 병가 아니면 뭐 회사 그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권고사직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실습 같은 경우나 인턴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 이런 거죠. 기간 만료. 그러니까 보통 쓰는 게 개인 사유, 기간 만료, 학업 이렇게 되는데 그냥 학업이라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도 똑같이 최근 순서로 쓰시되 이 자격증은 특히 날짜, 기간이라고 보통 안 써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날짜가 써 있어서 이렇게 연월까지 썼지만, 보통은, 자격증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상이나 자격증은 반드시 취득일이나 수상일, 일자까지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시어가 날짜가 됐으니까 그냥 연월로 썼어요. 기간처럼. 근데 보통은, 자격증은 취득일, 또 수상은 그러니까 상장 같은 거 받은 거 수상일, 그러니까 일이라고 써 있는 거 분명히 일자까지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어 일자로 쓰시면 되고 자격증도 이렇게 풀네임으로 쓰시고 급수가 있으면 급수를 쓰시다 없으면 없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가운데 하이픈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발급 기간은 상장이나 아니면 뭐 자격증에 나와 있는 반드시 그 발급 기간명을 쓰시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멋대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이렇게 웃음을 자아냈던 게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지방경찰청에서도 발급이 되는데 뭐 도로교통공단, 예, 또는 뭐 산업인력관리 갑자기 뜬금없이 산업인력관리공단, 뭐 도로교통공단 뭐 이런 것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쓰시는 거죠. 정확하게 자격증에 나와 있는, 면허증에 나와 있는, 상장에 나와 있는 발급 기관명을 기준으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시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자격증이라든가 면허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상장 같은 거는 일자까지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기간형을 쓰거나 날짜면 그냥 연월까지 써도 되지만 일자라고 되어 있는 수상의 취득일은 일자까지 반드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것도 기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시작 연월에서
끝나는 연월 정도 러프하게 쓰셔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채권 순서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명칭은 반드시 풀네임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예,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는 네, 실수만 안 하시면 되고 특히 숫자를 적는 거. 그래서 날짜나 어쨌든 이런 수치를 적는 거는 혹시 실수하지 않았는지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정말로 예, 뭐 2000이라고 써 있고 뭐 1990이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숫자를 쓰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쓴 다음에 반드시 수치가 특히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써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전화번호라든가 우편번호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급수라든가 점수라든가 이런 게 잘못 하나 기재되는 순간 문서 유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치는 다시 한번 꼭 확인한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 순서로 써야 된다는 거, 기간은 시작 연월에서 끝나는 연월, 그리고 수상의 취득이 일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연월 일로 쓴다는 거.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력서상에, 그러니까 채용 공고상에 나와 있는 필수 자격권을 포함을 잘 시키고 있는지, 그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로 넘어가면 이것도 똑같이 취업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종 인터뷰나 설문한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똑같이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조건 떨어뜨린 자소서 유형했더니 6가지. 예, 일단 1위가 직무와 무관한 내용.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소개서에는 물론 조직 적합성을 보는 거고 대부분의 이제 인성이라든가 또는 직업 기초 능력을 보는 뭐 문제 해결 능력, 뭐 또는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또는 최근에 도전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직무를 직무와 관련된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직무와 관련된 성향, 예,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의 내용들이 키워드만 직무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 직무에 관련된 성향이라든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역량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직무와 무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 이미지가 영업사원 이미지인지, 뭐 R&D 개발자의 이미지인지,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와 무관한 그런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좋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카피는 절대 안 됩니다. 요새 챗GPT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특히 자기소개서는 챗GPT를 이용해서 많이 쓰시긴 합니다만, 그거를 또 카피를 알아내는 챗GPT가 개발이 되었죠. AI 자소서 평가에 또 대비해서 AI 카피를 또 분석해낼 수 있는 거가 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대로 밝혀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상반기에 썼던 거를 하반기에 내면 똑같이 내버린 거야. 그럼 내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 카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력서의 내용, 키워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조금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었고 산만한 내용, 거창하게 꾸면 특히 이제 학교 생활 중에서 아니면 뭐 인턴 경험, 직무 유사 경험 쓰는 거에서 인턴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장 체험이라든가 실습 나갔다 왔는데 그게 뭐 막 자기가 담당자였던 것처럼 담당이어서 어떤 성과가 내가 만들어낸 성과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나 현장 실습 다녀왔을 때는 그렇게 헤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라이트한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좀 가서 경험을 하는 거고 관찰하는 정도인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자기가 한 것처럼 쓴 거는 이제 진실성에 있어서 정직성에 있어서 좀 감점 요인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이제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쓰기보다는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 낼 때 좀 수치화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모전에 참여했다 그러면 뭐 공모전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럼 프로젝트의 결과를 어떻게 수치화를 할 수 없다면 이거를 평가하는 평가자로부터 정확하게 어떤 평가를 받았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열정이나 비전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얼마만큼 우리 회사나 직무나 기업에 대해서 찾아보고 정보를 찾아보고 그 정보에 맞춰서 썼는지 이런 것들 또 글자 수
예, 거기에 글자 수에 얼마만큼 썼는지 이런 것들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항목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쓰기 힘들어하는 게 오히려 어떤 분들은 성장 과정이나 뭐 성격의 장단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보통 지원 동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지원 동기를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회사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글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내용이 부실한 게 지원 동기인 것 같아요. 지원 동기는 입사 포부, 특히 지원 동기. 그래서 이 지원 동기야말로 정답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직무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풍요로워지고 훨씬 쓰기가, 내용도 많아지고, 쓰기가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사전 준비해서 산업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산업 트렌드 정보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인사 말씀이라든가 핵심 가치, 비전 또는 인재상 키워드 뭐 이런 것들 또 관련 기사, 최근에 뭐 긍정적인 어떤 기사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또 뭐 현직자 직무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채널, 뭐 채용 설명이라든가 그 유튜브 채널, 그 회사의 채널에 들어가서 올라온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정보를 찾아봤다면 사실 지원 동기는 쓸 게 너무 많은 거죠. 오히려 쓸 게 너무 많아서 뭐를 써야 될지 모를 정도이다. 그러면 그만큼 회사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고 충분히 그 회사에서도 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찾아봤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다면, 느껴진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 자기소개서 트렌드 중에는 자기소개서 항목 구성 중에 하나가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업에 대해서 좀 정보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보고서 내에 그 기타 참고사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 산업에 대한 현황, 그 특성 또는 그 시장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업보고서 내에 있는 기타 참고 7번 기타 참고사항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현황을 읽어보시고 그거를 두세 줄로 요약을 하신 다음에 자기 언어로 조금 바꿔서 산업 지원 동기에 쓰시거나 그러니까 지원 동기 내에 산업 지원 동기를 쓰시거나 아니면 그 항목 중에 산업에 대해서 묻는 거가 있다면 요거를 참고해서 쓰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되어 있는 그 연구 사이트들, 전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산업통계에 들어가시면 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KHISS 보건산업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약, 바이오, 화장품, 식품 관련되어 있는 각종 그 동향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좀 읽어보시고 최근 자료를 읽어보시고 그거를 요약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 생명 그 공학정책연구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이오와 관련된 최신 동향, 정책, 정부 정책, 그다음에 관련 보고서, 레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최근 거 한 두세 줄 요약해서 또 쓰시면 굉장히 또 전문 용어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사업보고서 내에 있는 산업 현황 예,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구글링 하셔서 그냥 땡땡 바이오 산업의 전망, 비전, 동향 이렇게만 키워드를 가지고 치셔도 전문 특히 이제 그 뭐 증권사나 이런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전문 산업 그 연구원들이 쓰는 레포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읽어보신 다음에 요약본 읽어보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죄송합니다. 일단 자기소개서의 가장 핵심은 평가자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가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좋은 거가 보기도 평가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장의 구조화가 되어 있으면 가독성이 좋은데요. 일단은 각 항목별로 소제목 적어주시고 들여쓰기 해서 단락 구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조화는 두 가지식으로 질문에 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근거 제시, 그 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은 역량 또는 느낀 점,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 그리고 이 경험이 앞으로 업무에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해서 자, 두 가지씩으로 결론 쓰고 근거 제시 쓰고 느낀적 또는 직무 또는 기업과 연계성 이렇게 해서 구조화를 시키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개 정도의 단락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나 블라인드 입사 지원서인 경우에는 거기 작성 요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항목별로 소제목을 적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실제로 자기소개서 평가할 때 보는 것 중에 회사명 오류기재, 그다음에 지원자 상호가 표절, 그러니까 카피, 그리고 이제 혹시 비서관의 욕설이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 회사에 대한 불만. 뭐냐면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뭐 제품 별로였는데 나는 내가 가서 좋은 제품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한 의지나 취업 준비 부족. 이거는 이제 내용이 회사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는 거 이런 경우. 그다음에 지문에 대한 반복되어 있는 키워드나 소재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키워드가 중복되어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너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럼 미완성이라고 그 AI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는 대부분 3분의 2 이상 적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음절이나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는 좀 자제해 주세요. 특히 AI가 평가할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관련 없는 답변.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 쓸 때 보통 가치관, 자음을 생활신조가 써야 되는데 성장과정 갑자기 대학교 얘기가 나온다든가 성격의 장점에서 책임감, 성실함 썼는데 갑자기 뒤에 가가지고 뭐 정직함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일관성이나 논리적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점수가 좋지 않겠죠. 자,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크게 항목이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학교생활, 그 다음 지원 동기, 입사 포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Q&A 아예 상세하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교 생활 및 경험, 그리고 지원 등 입사 포부로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질문으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네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테고리는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성장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꼭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떠한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 또는 생활신조나 좌우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트로에 쓰기 힘들면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또는 성장 과정은 생활신조는 좌우명은 무엇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신조 가치관 좌우명을 가지게 된 영향을 줬던 사람 또는 사건은 무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신조 좌우명 가치관을 내가 학교 생활이나 단체 생활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까지 쓰는 게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장 과정은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기 이전에 유년 시절이나 초중고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가치 기준이 되는 가치관, 생활진조 좌우명을 쓰시고 그거에 영향을 줬던 사람, 보통 부모님, 롤모델 되는 부모님 또는 선생님 또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 그래서 그 영향을 줬던 사람 또는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생활신조 좌우명 가치관을 가졌고 그걸 어떻게 성장시켜 나갔는지를 쓰시는 것까지가 성장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장점을 먼저 쓰시고, 자, 저의 성격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해서 두 가지씩으로 답을 먼저 해주시는 거죠. 성격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보통 두 개 쓰시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 제시. 그리고 반면의 단점은 무엇입니다. 한 가지를 쓰시되 그거에 대한 보완점을 쓰시면 됩니다. 자, 구조화는 저의 성격의 장점은 무엇과 무엇입니다. 해서 두 개. 그리고 그 장점에 대한 근거 제시. 반면에 저의 단점은 무엇입니다. 하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어떠한 노력을 해서 개선시켰습니다. 해서 보완점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성격의 장점은 두 가지를 쓰시는데 하나의 키워드는
인재상 키워드, 즉 조직 적합성에 맞는 인재상 키워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재상 키워드 중에 하나를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채용 공고상에 나와 있는 직무와 관련된 성향이 나와 있는 키워드 또는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성향을 하나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품질 관리를 지원한다. 그럼 품질 관리는 어떤 성향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꼼꼼해야겠죠. 그리고 또 굉장히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을 잘해야 돼요. R&D와 그다음 생산 쪽에 계시는 분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쓰시고 그다음에 회사 홈페이지에 갔더니 뭐 성실함, 책임감, 도전의식, 또 뭐 글로벌 역량에 맞는 뭐 무슨 어떤 키워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 적합성에 맞는 인재상 키워드 하나, 그 직무 성향에 필요한 키워드 하나 해서 두 개를 쓰시면 제일 좋고요. 단점은 여기에 동일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거를 쓰시되 그거에 대한 보완점만 쓰시면 됩니다. 치명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꼼꼼하지 않다. 이러면 치명적이고요. 아, 근데 좀 나는 소통하는 것에 좀 그 소극적이어서 이런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 느낀다. 이러면 치명적이겠죠. 네. 내가 만약 R&D다. 근데 R&D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뭘까요? 끈기와 인내심이죠.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끈기와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끈기와 인내심이 부족하다. 이러면 이제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치명적이지 않는 거 쓰되 그거에 대한 보완점만 쓰시면 됩니다. 자, 학교 생활과 경험을 쓰시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쓰면 되는데 학과 생활과 비학과 생활. 그래서 학과에서 직무와 유일하게 이 학교 생활과 경험을 쓰시는 거는 유일하게 이제 직무적 합성과 조직적 합성을 같이 쓰시는데 학과 생활은 직무적 합성에서 학과에서 배웠던 과목들 중에 직무와 연관된 거, 대표적인 거, 그리고 관련해서 본인이 직무와 관련해서 차별화된 경험 또는 노력했던 것, 즉, 뭐, 자격증, 그 다음에 교육상,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행 경험 또는 실습 경험, 뭐, 이런 것들에서 일단 직무 중심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비학과 활동은 동아리, 봉사, 뭐, 해외 연수, 또는 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길렀는지, 그래서 학과 생활은 일단은 학과에서 배운 전공 과목들 중에서 직무와 연관된 거, 그리고 프로젝트 경험 중에 직무와 연관된 거, 또는 공모전이나 대회, 직무와 연관된 공모전이나 대회 활동, 그리고 그 지원하는 기업과 관련된 뭐, 대외 활동 했던 거, 서포터즈나 기자단이나 아니면 뭐, 대회에 참여했던 경험, 이런 것도 위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을 쓰시는 거고요. 그다음 비학과 활동은 이제 조직적 합성에 필요한 문제 해결, 대인관계 능력 또는 의사소통 능력에서 아르바이트 경험 또는 동아리나 봉사활동 경험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입사 포부가 있는데 지원 동기는 크게 산업 지원 동기를 먼저 쓰시고 그다음 기업 지원 동기. 그러니까 이 산업이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전이 나의 비전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업 핵심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또는 회사의 사업의 방향성이 내가 직무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해서 지원 동기는 내 위주로 쓰는 게 아니라 회사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요, 구체적인 자기 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입사 후에 1년 차, 5년 차, 10년 차.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는 건 시간 계획이기 때문에 1년 차, 5년 차, 10년 차 또는 단기적인 목표로는 장기적인 목표.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구체성을 가지려면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우대 조건 중에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어떠한 자기 개발 계획을 통해서 그거를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를 쓰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그 회사의 맞춤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하는 거 스타 기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저의 장점은 꼼꼼함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 스타 기법, 어떤 상황에서 뭐 대학교 몇 학년 때 어떤 뭐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팀장이나 아니면 내가 팀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차별화된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 결과, 그 프로젝트는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내가 업무에 하는 데서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구성을 시키면 좋습니다. 그래서 근거 제시는 이런 스타 기법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반드시 적어주는 게 좋다. 예. 자,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 작성을 좀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글자 수 제한은 무조건 모든 항목이 비슷한 글자 수로 쓰되, 그러니까 좀 일관성 있게 비슷한 글자 수일 때 3분의 2 이상은 작성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열정이나 성실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글자 수가 만약 500자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소제목, 임팩트 있는 소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은 즉문즉답, 즉 질문의 답을 먼저 하시고 주가식으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 제시, 근거 제시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근거 제시는 스타 기법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행동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 성과를 내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근거 제시를 반드시 적어주시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만 쓰셔도 좋고요. 그런 경험이 앞으로 업무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은 반드시 그 주요 키워드를 달리하시고 그 키워드에 대한 근거, 소재도 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요, 각 항목이 보통 4개에서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2개나 3개가 군대 얘기예요. 또는 같은 프로젝트를 내용만 조금 다르게 했었어요. 또는 이 친구가 이제 뭐 학생회장 역할을 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본인의 경력이기 때문에 그 학생회장 했던 경험을 2개 항목에 썼어요. 그럼 그건 비슷한 소재로 보기 때문에 각 소재는 상이하게. 그래서 뭐 학생회 활동했던 거 하나,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경험 뭐 하나, 뭐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이나 대회 나갔던 경험 하나,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봉사활동 했던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소재는 각 상이하게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각 그 소재 키워드는 어디서 뽑아내냐,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라 회사의 비전, 가치, 인재사, CEO 인사 말씀, 혹은 그 회사의 최근 기사의 헤드라인, 또는 채용 공고상에 나와 있는 업무 내용, 중에 키워드를 좀 선정을 하셔서 먼저 선정하신 다음에 그거를 각 항목에 어떻게 어디에다가 쓸 건지를 먼저 그 분배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쓰셔야지만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호하지 않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군대, 마라톤, PC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 좀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많이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좀 중복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 경험이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이 경험이 정말 내가 어떠한 역량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명은 치명적인, 회사명 옳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꼭 다 작성하신 다음에 회사명 쓴 거 같은 경우는 꼭 한번 다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블라인드 채용인 경우에는 유배된 사항에 대해 혹시 언급이 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다 작성한 다음에는 맞춤법, 그리고 오타가 있는지, 띄어쓰기가 됐는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보시고요. 반드시 다 쓰신 다음에는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학교 취업센터의 컨설턴트 아니면 또 온라인상에 무료로 하는 그 컨설팅, 첨사. 그래서 저는 꼭 전문가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2명 이상에게 첨삭을 받은 다음에 제출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카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챗GPT 통하든 아니면 잘 쓴 거를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되 그거를 그대로 베꼈으면 탈락입니다. 몇 프로 이상은 탈락이고 몇 프로 이상 감점이긴 한데 되도록이면 첨삭을 받으시지 카피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예시만 보여드리는데요. 뭐 내용적인 것보다 이게 CJ 제일제당의 자기소개서 항목이고요. 거기에 따르는 자소서 샘플입니다. 다른 것보다 일단 글자 수가 800자이고요. 지원 동기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800자를 쓰라고 했습니다. 딱 글때 800자면은 500자가 넘어가니까 일단 소제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800자니까 딱 생각할 때 글자 수가 500자가 넘어가니까 내가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좀 소재를 써도 될 것 같다 하실 때는 이렇게 소제목도 2개.
예, 하나로 써도 좋고 두 개로 좀 나눠 써도 됩니다. 500자가 넘어갈 때는. 읽기 편하라고 내가 두 개의 좀 소재를 나눠서 쓰고 싶어. 그럼 소제목도 두 개. 하나로 내가 그냥 쓰고 싶으면 소제목 하나, 하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뒷글자 딱 봤을 때도 글자 수가 800자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소제목이 있으니까 좀 보기가 편합니다. 직관적으로 나눠서 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소제목을 써줬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제목을 써주는 거 굉장히 좋다. 이거는 이제 소재 800자, 같은 800자인데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소제목이 하나인 거는 하나의 소재라는 거. 그렇지만 소재는 하나이지만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 두 가지씩으로 질문에 먼저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화 보니까 두 가지 근거 제시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경험이 어떠한 뭐 이 경험도에서 어떤 영향을 길렀거나 무엇을 느꼈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 세 번째 또 800자이니까 소제목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단락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 두 가지식으로 결론 내놓고 근거 제시되고 그 다음에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영향, 앞으로의 직무의 연관성 이렇게 단락을 들여쓰기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장의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서 평가자가 보기 편하게 가독성이 좋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아이원잡이라고 IBK 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채용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취업 지원에 들어가시면 자기소개서를 무료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작성하신 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번 첨삭받고 또 취업센터에 가셔서 또 그 컨설턴트 직업 상담사 분에게 또 한번 오프라인으로 첨삭을 받으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퀄리티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성공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